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틀 공개적으로 반성한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의아해하고 미심쩍어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정말 반성하는 걸까? 진짜일까? 왜 국민들이 선뜻 믿지 않을까요? 그동안 보여줬던 행태를 봤을 때 쉽게 바뀌겠나 하는 근본적인 의심이 크기도 하지만 말로는 반성한다 하면서도 아직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반성하고 있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요? 대부분 언론은 소통과 인사 쇄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당장 그동안 하지 않았던 기자회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국민들에게 직접 반성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통을 가로막았던 인사들을 싹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반성한다는 말은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살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네.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살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은 심층 토론으로 꾸며드리고 있죠.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반성한다고 하는데 정말일까? 그 진정성을 한번 좀 짚어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사람들이 쉽게 믿지 않는 이유, 총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 말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총선 앞두고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는데 총선 판도는 또 바뀔까 하는 부분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이현주 전 국회의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신인규 정바세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현주 의원님은 글로벌 싱킹 우리 스픽스에서 토요일 날 오후 3시 50분에 네. 위즈덤 스픽스를 통해서 방송하는데 저도 재밌게 봤는데 아, 네. 이번 주 토요일 내일은 네 번째 강의 네, 올라온다고 맞습니다. 하죠? 그리고 주제가 약간 특별 강의 형식으로 해서요. 이스라엘 얘기를 하거든요. 예. 팔레스타인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배경부터 해서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지금 전망을 얘기하니까요. 좀 들어보시면 예. 네, 제가 뭐 큰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참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이현주 의원이 진행하는 글로벌 싱킹 들어보시면 왜 이 전쟁이 시작이 됐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내일 오후 3시 50분이고요. 그리고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매주 토요일 또 평일에도 버스킹을 하죠. 저희가 매주 평일에 1 내지 2회 정도 하는데요. 예. 저희가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오후 2시에 오늘 제가 홍대 입구역에서 저희가 오늘 거리 버스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대 입구 9번 출구입니다. 9번 출구. 네. 버스킹 참여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죠? 뭐 늘어난다기보다는 저희 이제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상대로 저희는 하는데요. 오늘도 저희 단체도 알리지만은 저희가 이제 정치를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방향성과 지향점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분들께서 저희에게 덕담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질책도 해주시는데 그 마음을 잘 모아서 민심과 더 동행하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려고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당이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치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오늘 토론 들으면서 여러분들 댓글 올려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선정해서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은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연이틀 공개적으로 반성한다라는 반성을 입에 올리고 있는데요. 이게
진정성이 있다고 느껴지는지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반성한다는 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죠. 관료 생활을 한 내가 더 전문가니까 외부에서 뭐 가타부타 안 해도 내가 다 안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저희가 국민 통합을 하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이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는지는 저와 또 우리 내각에서 좀 많이 돌이켜보고 반성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원내 대표께서 이런 걸 추진하다 보면 혹시 선거에 좀 어떤 그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또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당에서도 그런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나가야 되고, 과거에는 소통은 많이 했습니다. 저보고 소통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많이 이제 좀 반성하고 더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소통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추진하면서 소통을 해야 됩니다. 관료 생활을 한 내가 더 전문. 예, 자세히 들어보면 반성한다는 말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다른 말에 더 방점이 찍힌 그런 말같이 들리기도 합니다만, 우리 패널들을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현주 의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반성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안 보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희망은 있는데, 아주 냉정하게 진단하면 그렇게 안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말의 주제가 반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말의 주제는 소통도 중요하지만 추진이 더 중요하다. 일의 추진이. 예. 그 얘기가 이게 우리가 옛날에 국어 공부 많이 했지만 저 말의 주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할걸요. 예. 예. 뭐 하다가 이제 반성 얘기도 나오고 소통 얘기도 나왔지만 다 그것은 부수적인 얘기인 것 같고, 저분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 국민통합의 얘기를 할 때 그 국민통합 저기 아마 국민통합위원회 예. 모여 있을 때 하신 얘기 같은데요. 저는 저것도 이제 사실 뭐 통합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좋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걱정이 심히 되는 게 국민통합위원회가 역대 말이죠. 여당 사람들하고 저렇게 모여서 모임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대개 구성 자체부터 여야를 망라해서 구성을 해왔었고요. 어느 대통령 하에서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립적인 인사들로 많이 구성이 됐었고, 저기에 사실 하려면 차라리 야당 대표나 야당 지도부를 같이 참석을 좀 초대를 해서 같이 얘기했으면 조금 저는 다르게 보였을 것이다. 그리고 통합에서 이 갈등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진지하게 하면서요. 그죠?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갈등을 계속 일으켜 오신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뭐 홍범도 장군, 그다음 해병대 사건, 그뿐만이 아니라 경제, 외교 여러 분야에서요. 이런 거에 대해서 차라리 야당이라든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듣는 자리였다면 국민통합이라고 조금 그래도 좀 뭔가 해보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의료도 마찬가지예요. 의료도 지금 또 보면 오늘 보니까 교육부하고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기회가 있으면 그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또 얘기가 다르고 막 지금 혼선이 빚어지고 있던데, 그 전에 하셨던 거랑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 대충 설익은 얘기를 툭 던졌다가 이것을 받칠 수 있는, 이 개혁을 받칠 수 있는 실무적인 현장의 어떤 얘기들이 전혀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툭 던진 상태에서 나중에 이해관계자들 반발이 일어났다가 결국에 유야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주제가 반성이 아니라서 진짜 같지가 않다. 김종옥 교수께서는 반성하는 것 같습니까? 뭐 바랄 걸 바라야죠. 왜냐하면 바라기는 해야 되죠. 아니요. 왜냐하면 저는 뭐 조금이라도 변했으면 좋겠는데, 어제 충남대 가서 선거 위한 정치 안 한다. 아니, 국민은 늘 옳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선거에서 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반성적 언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거를 위한 정치를 안 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 더 재밌는 게 R&D 의대 정원 확산 늘리는 거 관련해서 주판을 두드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주판을 두드리지 두드려야지. 않는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R&D 문제는 연구자들이 R&D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국가 경쟁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거의 90%이 반대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주판을 두드리지 않겠다는 건 야, 내 맘대로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이 반대해도 나는 내가 길 간다는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걸 다시 10월 11일로 가면 선거에 져도 내가 길 가겠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서 역시 우리 국민들은 바랄 걸 바라야지 그분이 변하는 걸 바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참 무망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봤는데 정말 진짜 반성하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시네요. 다른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한데 안진걸 소장께서는요. 저도 만약에 진짜 반성과 겸한 성찰이 있었다면 저는 두 명의 이씨 분을 언급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와 또 전 국민의힘당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를 빠른 시일 안에 만나서 당내 집권 여당의 쓴소리도 듣고 제1야당의 쓴소리도 듣고 필요하면 소수 정당 또는 비판적인 각계 언론이나 시민사회 언론들의 이야기도 듣겠다. 이건 사실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런 하셨고. 시도를 다 하셨고 실제 그렇게 영수회담도 미팅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 네. 안진걸 소장 얘기할 때 예, 좀 죄송합니다. 들어주세요. 소리가 섞여가지고. 네. 옆에서 잠깐 절대 공감을 해주셔가지고 예, 제가 공감하는 힘이 났습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데 예. 소리가 추임새. 섞여. 예. 추임새를 너무 많이 그런데 나가지고 저기 프로딩을 잘 들어보면 사실은 또 남 탓했잖아요. 관료 탓했잖아요. 관료들이 지금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니들이 제일 전문가인지 하지 말아라 하고 남을 또 훈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지금 사실 여당 내 평가도 다 윤석열이 변하지 않으면 여당도 같이 죽는다.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생겼다는 게 지금 거의 주류가 되고 확산되고 있는데 끝까지 그런 지적과 비판을 피하고 정말 만나야 될 사람도 안 만나고 도대체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 만나서 최고다고 막 축해 세웠다는데 이게 무슨 지금 현재 반성과 셋이 되면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말씀 하나하나도 굉장히 불편한 게 예전에 대통령이 되면 집권 여당에 대해서 우리 당이라고 표현 안 하죠. 그건 여당 대표가 하는 말이고 여당에서도 뭐 걱정이 있고 의견이 전달이 됐는데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서도 우리 당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당 대표인지 알겠어요. 누가 잘못 들으면 그런 태도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인규 변호사 평가는 어떻습니까? 뭐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문제 의식과 그 태도 변화 이 두 가지 면에서 저는 반성을 좀 따져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문제 인식이라고 하면은 과거에 클린턴 대통령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했는데 지금은 바보야 문제는 윤석열이야라고 해야 저는 문제 인식이 제대로 된다고 보고요. 이 태도 변화의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소위 회계라고 하는데 이 회가 한자를 찾아보면 뉘우칠 회자를 쓰고요. 개자는 고칠 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뉘우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고치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 진정성을 추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말보다는 행동, 그러니까 말이 앞서면 오히려 더 변명을 늘어놓거나 그 진정성은 더 퇴색될 수밖에 없다. 그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한 세 가지 면에서 최소 2개 정도는 해야 저는 진정성을 인정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인사인데요. 인사에서는 전 2명의 한씨를 거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덕수 총리고요. 두 번째는 한동훈 장관입니다. 이 둘에 대해서 인사 조치가 없이는 저는 진정성을 추단하기 어렵고요. 소통에서도 야당과 소통을 하든지 아니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도어 스태핑 내지는 기자회견이라도 하든지 최소한 여당에서라도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하고라도 대화를 해서 문제를 아셔야 되는데 전혀 지금 자기 편들끼리 얘기하는 걸로는 소통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전과 대안 부분인데요. 지금 정권 잡은 지 1년 6개월이 넘었거든요. 이제 남은 시간이 차기 대선을 빼면은 한 2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지금 연금 노동 교육개혁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교육 내용, 교육 노동 연금 개혁의 방향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블루프린트라고 하는 청사진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약속했던 그 그림들, 그 대안들, 비전들 이거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할 거는 이재명 때리기, 민주당 때리기, 여당 내 쓴소리 때리기밖에 좀 할 게 없다. 그래서 이 압수수색 원툴이라고 하는 그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정말 내용과 컨텐츠에 지금이라도 집중을 해야 될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분 패널 모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분도
정말 반성하는 것 같다고 보지 않아서 윤석열 대통령 좀 당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누군가는 좀 우리 시청자님들도 정말 반성하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올라오는 글을 보면은요, 21도 한라사님, 저게 반성하는 사람 태도입니까? 화이트 머스크님, 유체화법. 한명희님, 모든 게 진정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김피터팬이 필요해님, 동해가 마르는 게 더 빠를 듯요. 이은주님, 이제 와서 지지율 폭락하니까, 선거 폭망하니까 때를 놓친 것도 모자라 진정성 휘발입니다. 너무 많은데 몇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홍기영님, 지나가는 소가 웃을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소가 없어서 안타깝지만요. 이명식님, 입으로 반성 늦었다. 조호동님, 반성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이전에 한 일들이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행복님, 절대로 안 변합니다. 이렇게 안 믿나요? 왜 안 믿습니까? 저는 만약에 반성한다면, 지금 반성한다는 표현을 두 군데서 했는데요. 하나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했는데 그 반성도 어제 장성철 소장이 지적했던 대로 내가 잘못했다 이런 반성이라기보다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몇 가지 정책들을 내걸었는데 그런 것을 잘못 실천한 것, 제대로 실천 못한 것 반성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전후관계상 맞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반성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한 발언인데, 여기에서 나온 반성이라는 말도 반성보다는 추진 쪽에 더 방점이 찍혀 있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정말 저게 제대로 반성하는 사람의 태도인가, 이렇게 의문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성하려면 국민 앞에 나와서 반성해라, 국민들이 직접 듣는 자리에서 반성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힘의 천하람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김기현 지도부와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늘 언제나 옳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저와 내각이 돌이켜보고 반성하겠다, 이런 발언도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당 지도부나 아니면 뭐 국민통합위원회 앞에서 할 게 아니라 제대로 국민들 앞에 기자회견을 해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들 중에서 반성하거나 좀 바로 잡아야 될 것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야 조금 더 와닿을 것 같고요. 특히 또 이번 당 지도부의 만남은 사실은 김기현 대표 체제가 연장되는 거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해석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만남의 자리에서 뭐 우리가 좀 더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조금 임팩트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네. 오히려 실제로는 안정을 강조하시면서 이제 좀 표현만 변화를 말씀하신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천하람 위원장도 저게 제대로 반성하는 건가 의문을 갖는 거죠, 신은기 대표? 예,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저도 아까 한 3가지 정도 측면에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변해야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참 선거 패배, 그 17.15%라고 하는 이 수도권에서 완전한 참패를 당하고 나서도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문제 인식조차, 그 주소 설정부터 틀려버리는 것은 저는 매우 이거는 참 좀 한심하다, 저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문제의 진단 속에서는 저는 지금 뭐 혁신위원장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누가 온다고 한들 문제의 본질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변화, 그 여당과 정부의 그 대통령실과의 건강한 관계 설정, 이것이 빼앗지고 나서는 그 무엇을 해도 저는 될 수가 없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현주 의원, 좀 반성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라고 보여주려면 뭐를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제가 이렇게 쭉 보면요,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결과가 객관적으로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바뀌어야 되고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그 명제, 당위는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좀 선회를 해주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뭐가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뭘 반성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 지금까지 몰랐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깨닫게 하려면요, 굉장히 치열한 논쟁과 토론이 일어나야 돼요. 그걸 대통령이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뭐 국민들 앞에서 다 내놓고 하기는 불편하면 저는 대통령실 안에서라도 아주 치열한 논쟁과 토론이 있어야, 그래서 거의 한 며칠 동안 하루 종일 이렇게 해서 일일이 어떤 사안을 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프게 찝어줘야 이걸 좀 알 듯 말 듯 할 텐데요. 지금 보면 문제가 있고 뭔가 반성해야 되니까 반성 얘기는 꺼내야 되겠고, 근데 뭐가 반성해야 될 건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것은 뭐 그냥 시간 좀 지나면 또 다시 도로 아미타불이죠. 예. 어제 21도 한라사님이 52,700원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그런 글 주셨거든요. 52,700원이 527 의미가 있는 숫자였는데, 대통령 된 지 527일 만에 국민이 옳다고 하다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주시면서, 먼저 12구 참사 1주기니까 유가족부터 만나라, 거기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싸님은요 이런 걸 주셨어요. 날리면부터 인정해라, 그러면 반성 믿겠다, 그런 얘기를 주셨는데, 안진걸 소장, 뭐부터 해야 믿겠습니까? 아까 우리 신기 변호사님은 한 이씨를 이야기하고 저는 두 이씨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순서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대표든 이준석 대표든 이씨를 한 번 더 추가했다면 우리 이현주 전 의원님 같은 분도 만나가지고 요즘 방송에서 쓴소리 많이 하던데 내가 진짜 들어왔다. 그러면 사실 그런 만남 자체가 굉장히 화제가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야당 대표든 당내 쓴소리를 해오신 분이든, 그다음에 방금 우리 한라산 선생님처럼 정말 가장 이 시대 지금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 중에 가장 고통받는 분들이 누구냐? 저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하고 오송 참사 유가족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부터 만나는 것도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철진한 이념 타령을 막 하다가 갑자기 이념 논쟁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말도 안 되는 이념 논쟁을 막 이야기하고 국민들을 공산 전체 주세를 몰고 홍범도 장군을 빨갱이로 몰아서 막 철거라고 이런 난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반성도 없이 갑자기 뭔가 남들이 그걸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태도에서 아마 이제 여기 모인 팬들도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전혀 그 진정성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진정성 있는 변화가 대통령 자신과 내일 대통령실 안팎에 있다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도 만나라. 예.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부채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대책부터 내놓고 그런 회의부터 해라. 그걸 열심히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이슈 파이팅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제도 국회 앞에 갔더니 서민들, 청년단체들이 정말 금리, 고금리 때문에 죽겠다고 시위를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 이슈부터 챙기면 변화의 진정성이 일부라도 인정되겠죠. 임성수님은요, 야당 대표 앞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다면 믿겠어요. 전광명님, 마이크 잡고 얘기할 때 노래방 마이크 폼 좀 잡지 말고 두 손으로 잡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박성진님, 반성은 이렇게 해야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두 번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한 번도 반성을 안 해봤으니 매일 A4 용지 10장씩 반성문 제출하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 요 한 부분은 진짜 반성해야 될 게,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리면요. 처음에 후보 시절에 이념 얘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대선을 치렀거든요. 그때는 실용이 중요하다, 이념이 반맥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준석 대표랑 같이 변화된 시대를 상징하면서 대선을 치렀습니다. 근데 갑자기 1년이 지나니까 최근에 와서는 저도 매우 당황했던 것이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거기서 반국가 세력이 나오거든요. 저는 반국가 세력, 반공 이념 가지고 계시면 제가 존중은 해드리겠는데, 이념이 다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제일 중요하다 했는데, 최근에 선거 지고 나서는 국민이 옳다, 윤 대통령은 이념 논쟁 멈추고 또 민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이 중요한 겁니까? 이념이 중요한 겁니까? 말을 지금 3번째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 바꾸기에 대한 사과가 돼야 그 이념 논쟁은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김지혁 교수는 뭐부터 바꿔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는 게, 그러니까 국민을 만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 이건 좀 심한 고문 같아요.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 얘기하는 건 국민들한테 진짜 희망 고문하는 거다. 왜냐하면 국민통합이 행사한 게 어딥니까? 영빈관입니다. 소위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독주독선하는 사람이구나라고 국민들이 명확히 안 게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이었는데 본인이 반성하는 장소가 영빈관에서 반성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참모들이랑 어떻게 여기서 반성하겠습니까? 딴 데 가자고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반성도 직접 한 게 아니잖아요. 김은혜 홍보수석이 했지 않습니까? 작년이 기억나요. 바이든 날리며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앞에 나설 생각이 없어요. 본인이 오류가 있다는 걸 인정할 생각이 별로 없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 어떻게 하면 변할까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빨리 끌어내릴까를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상식적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국민들한테 더 이상 희망 고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웬만한 행사 지금 청와대에서 다 하지요. 예. 그렇죠. 영빈관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국민한테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청와대 가서 행사하면 국민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구경할 수 있나요? 차단하지 않나요? 네, 차단하죠. 다 통제하죠. 다 통제. 그럼 잠만 안 자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근데 제일 큰 의미는 용산 이전할 때 도어 스태핑이었죠. 국민과 상시 소통하겠다라고 하면서 구중궁궐에 갇히지 않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러면서 옮겼거든요. 매우 무리하게 추진을 했는데요. 지금 옮기고 나서 국민들과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청와대에 있을 때보다 더 단절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국민들 앞에 거짓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전 사과를 해야 된다. 국민들은 사과를 추궁해야죠. 그러니까 그 영빈관을 지금 엄청 자주 사용해가지고 이러려면 뭐하러 옮겼나라는 게 보수 언론에서도 지적이 나오고 청와대 앞 상권, 용산 앞 상권 다 오히려 죽었다라는 보도도 분석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저는 정말 윤석열 정권이 무리한다고 생각하는 게 1조 원 안팎의 돈을 들여서 이전해가지고 연쇄적으로 국방부까지 타격을 가한 다음에 지금 청와대 앞에서 그래도 우리는 국민들이 그동안 집회 시위는 자유롭게 했거든요. 바로 100m 이내까지는 안 됐어도. 근데 용산 집무실 앞도로, 국방부 그 도로 이태원 길, 거기를 집회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곳으로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또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 국민들하고 더 가까이 가겠다 용산을 옮겼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다 쓰고 실제로 지금 청와대 영빈관 거의 뭐 매일처럼 행사를 한다는 것처럼 언론 보도 나오고 거기에 용산 집무실 앞도로는 아예 집회 시위 금지,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곳으로 선포를 해버렸거든요. 이러면 용산을 옮긴 의미는 도스태핑까지 지금 없앴기 때문에 완전히 아무 의미가 남지 않고 예산 탕진과 오히려 더 구중궁궐로 들어갔다. 국민들이 집회 시, 여러분 우리 미국 뉴스나 드라마, 영화 보면 백악관 앞에 그 담벼락 앞에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집회를 합니까? 미국 수정헌법 1조도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전 세계 법이나 인권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시하는 조항인데 우리 이제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도 시도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시행령 개정해서 일방적으로 경찰이 금지하게 해놔버렸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반성하는 그 장면을 보면요. 굉장히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반성하는 거라기보다 그 톤이 굉장히 자신만만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별로 안 했을 것 같은데 저는 비서실에서요. 각오를 하고 대통령하고 끝장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도 아예 못 알아들으시면 또 모르겠는데 근데 왜냐하면 이분들 어차피 이 상태에서 대통령 보좌 해봐야 계속 나중에 정치 계속하기 힘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각오를 하고 끝장 토론을 해서 왜냐하면 그걸 뭐 어디 국민들하고 그냥 대중들하고 토론할 리는 없으니까 근데 뭐 본인 자체가 이게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를 아셔야 그 다음에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념을 자꾸 강조를 하고 또 하다가 이제는 또 민생 얘기하고 하는데 이분은 이념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바람에요. 이념과 민생 그다음에 실용 이런 것들이 배척되는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잘못 이해를 하고 계셔서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역사 그 홍범도 장군이 이전할 때 보면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하면요. 그 이전 문제가 이념적 잣대 자체가 본인이 잘못 판단해서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이념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서 문제이기 이전에 이념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떠드니까
본인이 완전히 지금 어떤 혼란 속에 빠져 있는데 이걸 가지고 국민을 가르치려 들어요. 또 이 아주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 가닥을 잡아서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이 비서실에서 붙들고 한 며칠 동안 나오지 마시고 이게 해결이 되면 나오시고 아니면 다 사표 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병헌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은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한 날이 110일이었어요. 근데 110일도 엄청나게 많은 건데 왜 110일이냐? 더 많이 쓸 수도 있는데 외국을 많이 나가서 그래요. 이번에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가는데 이렇게 외국 많이 나가는 대통령도 참 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간 날짜 빼고 국내 체류한 게 236일이었어요. 그 중에서 110일이니까 이틀에 한 번꼴로 영빈관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종욱 교수, 지금 대통령실이 그러면 청와대가 아니고 용산이잖아요. 청와대가 대통령실이 아니잖아요. 청와대는 국민한테 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계속 영빈관을 사용하면 개인 거라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사유화 아닙니까? 사유화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제가 볼 때는 갈 데가 없는 거죠. 내가 신라호텔 가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영빈관밖에 없는 건데 또 다른 거 뭐 짓자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또 뭐 욕을 할 테니까 야 또 지어? 또 만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고육지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 생각을 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을 생각한다면 전 적어도 영빈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국민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번 돈 쓰면서 신라호텔을 갈 수 없으니 영빈관을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그래 뭐 나란 일 하는데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런 얘기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해외도 마찬가지인데요. 해외도 자기 마음대로 나가잖아요. 예산 또 예를 들면 또 뭐 증액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거의 1,0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증액을 하니까. 제가 볼 때 92억 더하면은 1,000억 되겠더라고요. 1,000억 되는 게 싫어서 92억은 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해외 나가서 일을 잘하시면 또 상관없어요. 근데 요번에 나가셨는데 지금 그 걱정되는 게 뭐냐면 야 하마스랑 성전을 선언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이 하마스 잘못 건드리면 저희가 예를 들면 테러의 대상이 될 수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도 걱정, 들어와서 일을 해도 걱정. 아,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지난번에 또 이란 건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이란 건드렸죠.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통령께서는요 아주 기본적인 일머리가 없으신 것 같아요. 이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냥 일반 민간 회사에서 저런 분이 계시면요 같이 일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영빈관도 마찬가지고요. 용산에 옮길 때 이런 행사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행사를 할 장소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뭐냐면 시간을 두고 모든 문제를 점검을 다 해가지고 옮겼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급조하면서 막 나는 뭐 며칠도 들어가서 살기 싫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막 떠밀려서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 졸속 공사가 된 거거든요. 이것만 그래 모든 게 다 그래. 지금요 대통령이 무슨 개혁한다고 막 떠들고 그래서 막 이 카르텔이다 하면서 전선 형성하고 때려잡기 하고 한 노동개혁 뭐 그다음에 무슨 뭐 사교육 뭐 이것저것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저는 의료개혁도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사 정원 문제도. 이런 문제가요 하나도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거라도 제대로 하든가 그러면. 근데 이런 것도 불쑥 던져놓고 그 다음에 그냥 이게 현장에서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까 영빈관도 그렇게 된 거예요. 모든 걸 지금 사고만 치고 있어요. 건드리는 것마다 사고 치고 있어요. 제발 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셨으면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아마 저도 약간 덧붙이고 싶은데 과학기술 예산 16% 깎여가지고 국회 안팎에서 이분들이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막 적극 반발하거든요. 원래 과학기술 단체들은 정부 비판하는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몇 번 봤는데 그런데 이제 이 청와대를 관리하기 위해서 뭐 청와대 재단을 만들어서 예산을 뭐 300억을 넘게 투여한다고 그러고 아까 회의 출장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예비비도 또 몇백억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예산 깎인 분야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내년도에. 그 뭐 중소기업이나 R&D 하는 분들은 만나기만 하면 그 욕부터 하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그런데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청와대 옮기는데 1조 원 안팎이 들어간 데다가 또 무슨 청와대 재단을 만들어서 또 300억을 쓴데 보니까 영빈관은 이틀에 한 번 꼴을 쓴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이현주 의원님 말씀하신 뭐 며칠도 안 들었다가 아니라 제가 생각을 찾아보니까 단 하루도 청와대 있지 않겠다. 아, 하루도. 예. 그렇게 왜 갑자기 그런 극단적이고 강경한 표현들이 나와가지고 아니 조금 계시다가 정말 국민차갑이나 준비 잘해서 국방부에도 전혀 타격 없이 보수 정부답게 안정적으로 품격 있게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무속 비리 비선세력이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당최 바뀌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으면서 반성한다는 말을 하니 국민들이 제대로 안 믿는 거지요. 이렇게 외국 여행을 많이 가는데 대제님 국민 세금으로 부부가 세계 일주하는 듯 국민은 높은 물가로 죽을 지경인데 휴일이님 중동 전쟁통에 왜 하필 이 시점에 가는지 모르겠네요. 또 아싸님 출국은 환영 입국은 금지. 근데 이렇게 외국 많이 나가는 것이 전례가 있나요, 김종욱 교수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나가 있는 게 편한가 봐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안에 들어오면 지지율 맨날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지. 자기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맨날 하라고 하지. 나가 있으면 외교부가요. 프로토콜 비깁니다. 의전이. 가면 그냥 진짜 제왕 같은 예를 들면 의전을 받기 때문에 항상 행복하고 자기만을 위해 모든 게 존재하는 거예요. 외유를 나가게 되면. 외국에 나가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는 국왕들이 올 때 국왕급으로 의전을 해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국왕인 거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면 아주 마음이 편하고 안에 들어오면 그냥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고 그러니 이 사실을 외교부가 잘할 거예요. 그러면 맨날 보고를 올릴 겁니다. 이제 나가시죠? 이런 게 있는데 나가시죠? 계속 보고를 할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도 그래 나가 계셔라 이렇게 날 거라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진짜 우리나라는 외교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당장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R&D를 통해서 소위 이 어떤 많은 연구 자원들을 통해서 어떤 국가 경쟁력을 만드는 게 하나고 또 주변 국가의 외교를 잘해서 우리의 어떤 국력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을 통해서 미래 비전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R&D 예산 깎죠. 또 해외 나가서 계속 리스크를 만들어내는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피곤한 건 누구냐? 국민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외 나가 계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해외 나가 있으면 국내에서 이렇게 논쟁을 안 벌이잖아요. 이념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요. 우리 조선시대나 동아시아에서는요. 무위이치라고 그랬어요. 대통령, 아니, 왕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 백성들이 알아서 하게 하라. 그래서 그냥 앞으로 언제까지든 그냥 가만히 있어라. 국민들이 알아서 하게. 아니, 그 사람이 뭔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 기간을 그렇게 길게 견뎌냅니까? 그 사람이 뭔데요? 아주 웃겨요. 지금 상황을 보면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 비극을 맞닥뜨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전에 보면 유럽 같은데 예를 들면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은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가면 한 군데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유럽 전체 유럽연합의 국가들을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가요. 근데 지금 보면 한두 나라 이렇게 갔다가 또 다시 좀 있다가 또 한두 나라 딱 갔다가 두세 나라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지금 중동도 몇 번째 지난번에 갔잖아요. 바로 몇 달 전에. 그런데다가 지금 전쟁이 확전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아니고 자기가 왜 갑니까 거기에. 그 가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상황을 더 복잡하게 꼬이게 만들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올해 해외 순방 예산이 작년에 국회에 통과된 게 249억이거든요. 근데 예비비로 지금 328억을 추가로 하면 국정 운영을 작년에 분명히 해외 순방 계획했을 때는 249억 안팎이었을 거랍니다. 근데 어떻게 올해 갑자기 본 예산보다 예비비가 훨씬 많게 통과, 이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숨겨진 해외 순방 프레스센터 지원 예산 88억이 또 있다고 하니까요. 400억이 넘는 예산을 추가로 쓰는 건데 이것은 그럼 작년에 분명히 계획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계속 국민들께서 우리 댓글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한국 경제와 민생에 대한 전망이 최악입니다. 상저하오라고 계속 추경호 부총리는 이야기했지만요. 지금 모든 지표는 상저하저입니다. 내년도 전망도 안 좋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정말 챙겨야 될 민생과 경제와 우리 국민들의 삶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회의 순방만 즐기는 건지 저는 좀 정말 막 절규가 터져나오려고 그러네요. 제시방님 본인 입으로 말했잖아요. 해외 나가면 스트레스가 다 풀린다고요. 그저 국민들만 불쌍할 따름입니다. 또 이런 글도 주셨어요. 너무 잦은 해외여행 때문에 따라가는 기자들 경비로 언론사도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러겠네요. 그렇겠네. 스파픽스 하이님, 외유성 해외 나가는 거 심각합니다. 민주당은 제발 이 부분 문제 제기하고 예산 편성에 참고해 주세요. 대통령 나가서 쓰는 것만큼 벌어오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걸 주셨고요. 아싸님은요. 진정 반성한다면 6개월 해외 순방 자제 선언하고 6개월 금주 선언하면 믿겠습니다. 해외 순방 좋은데요. 가서 정말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성과 얻어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말 실수하고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 명품샵 쇼핑하고 이런 거 나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신영기 변호사. 저도 뭐 대통령의 뭐 해외 순방 또 내지는 김건희 여사가 함께 가면서 명품 쇼핑이나 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의 마음에 엄청난 상처가 되죠. 사실은 지금 민생 경제가 너무 어렵고 대한민국의 장래가 지금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최종 종착지거든요. 근데 본인이 본인이 해야 할 그 책무를 방기하고 저런 식으로 해외 순방만 다니는 것도 거의 국민들이 이제는 거의 조롱 단계에 왔다고 봐요. 그냥 놀러 다닌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진지하고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 아까 우리 네 분 다 말씀하셨다시피 기대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마 국민들의 민심과 여론이 이렇게 싸늘할 텐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양심이 없다고 저는 보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도 그런 식으로 국가에서 월급이나 받고 본인들 자리나 몸보신이나 할 것 같으면은 똑같이 다 양심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력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 하에서는 정말 똑똑하게 기억했다가 정말로 그 책임을 엄중하고 저는 매우 무겁게 전 물어야만 할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궐선거를 통해 민심을 보여줬는데도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국민들 마음도 싸늘해져 갑니다. 갤럽 여론조사 오늘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6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30%, 부정평가는 61%. 6개월 만에 이렇게 최고 부정치, 최저 긍정치가 나왔습니다. 부정평가가 61, 긍정이 30, 2배가 더 많은 겁니다. 갤럽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고하시면 내용을 다 보실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경제, 민생, 물가입니다. 그리고 독단적, 일방적이 10%, 소통 미흡이 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아니 내가 민심을 그렇게 보여줬는데 어떤 민심을 보여준 겁니까? 뭐 쓸데없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념이니 뭐 반국가 세력이니 공산 전체주의니 이해하기 힘든 자유연대 이런 거 말고 물가가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이런 것을 좀 들여다보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그런 게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또 여권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선거 치를 수 있겠나? 어제 시간이 없어서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뉴데일리 여론조사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정당 지지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그 뉴데일리 여론조사 준비했던 거 한번 좀 띄워봐 주세요. 그러면서 지금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뭔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금 나와놨네요. 내년 총선이 어떤 선거가 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인데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냐 야당에 대한 평가냐 60.6 대 29.1 여당에 대한 평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 거의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내용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3선 이상 출마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3선 이상은 공천이나 출마 제한해야 된다가 68.5, 그럴 필요가 없다 22.9, 기존 정치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견제를 보여준 선거다라는 평가가 43.4, 그리고 민주당 우세의 지역적 특성을 보여준 게다라는 게 23.0. 이렇게 지금 이번 선거도 역시 국민들이 정부 여당을 심판한 거라고 하는 인식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런 질문도 했어요. 조국 전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마 관심이 많은데 조국 전 장관 출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대한다가 찬성한다보다 더 높게 나왔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역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출마 반대한다가 58, 찬성한다가 32.3.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론조사, 뉴데일리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이 기존 정치인에 대해서 매우 불신을 갖고 있고 또 3선 이상 정치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논란이 많았던 사람들 또 좀 곤란하다. 뭔가 좀 새로운 정치 세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여당 그리고 또 무기력하게 보이는 야당 이대로는 좀 안 되고 뭔가 새로운 정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건데요. 지금 나오는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신당 얘기인데 그것 말고 더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신당과 관련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 했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어제 신당에 대한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들어봤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신당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예 신당을 만들어서 독자 세력을 꾸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승민 전 의원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뜬금없이 갑자기 윤석열 신당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말이 안 되느냐 하면요. 착각을 하는 게 2003년 말 2004년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가 사실 굉장히 낮았습니다. 근데 열린우리당이 2004년 17대 총선에 왜 152석이라는 성공을 했느냐. 그거는 당시에 탄핵 역풍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신당을 만든다는 거는 대통령의 지지도만 가지고 신당을 무조건 해보겠다는 건데 그거 지금 성공할 수가 없고 너무나 국민들 보시기에 지지도도 낮고 민심이 떠난 대통령이 무슨 신당을 만든다? 그게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뭐 대통령께서 과거에 보니까 뭐 자기는 민주당보다 뭐 국민의힘을 더 싫어한다 그러고 말 안 들으면 당을 뽀개버리겠다. 이거 뭐 신당 만드는 게 당을 뽀개버리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 전공법이 아니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죠. 그런데 이현주 의원은 왜 윤석열 신당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뭐 설마 그러랴 하지만 설마 그럴 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이번 보궐선거의 책임이 자신이 아니라 당에 있다고 보는 거죠. 당이 너무 형편없고 인기가 없기 때문에 자신은 굉장히 인기가 있고 잘 될 수가 있는데
그전 대통령 선거도 몰락한 당을 자기가 구제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사실은 이제는 자기가 근데 당에 완전히 들어가는 바람에 이 여기에 매몰이 돼서 이게 지금 자신의 어떤 힘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윤석열 신당을 만들면 이제 그리고 당하고 절연을 해버리면 당을 버려버리면 그리고 이제 자기가 봤을 때 자신의 시각에서 유능한 사람들하고 같이 손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가면 성공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이제 제가 볼 때 착각인데요. 뭐 그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약간 여당 성향의 3당이라든가 뭐 최근에 신당 나온 것 중에 저는 그렇게 보이는 데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뭐 민주당 내부에 혹시 자신하고 좀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좀 손잡아서 완전히 중도 성향으로 이동해야 되겠다. 포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전략적으로.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연말까지 갔는데 전혀 당 지지율도 안 오르고 이것보다 더 나빠졌어. 그래서 국민의힘이 도저히 회생 불가한 상황이 됐다. 이대로는 총선을 치러도 영남에서 PK라든가 수도권, 강남도 힘들다. 이렇게 되면요. 아마 제 생각에는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되고 그럼 그 특단의 대책이 뭐냐 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탈당을 권유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진다. 그래서 지지율이 20% 초반에 계속 머무르고 이런 상황이 오면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그동안에 추정하고 했었어도 추정한 사람 극소수를 빼고는 이제 전부 다 출마할 사람들이 한마디씩 할 거기 때문에 탈당해야 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냥 탈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있지. 그러니까 그러면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자신이 그냥 먼저 신당 그런 조짐이 보이면 자신이 먼저 신당 창당한다 이러면서 이 국면을 전환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서 뭐 100석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비록 몇십 석이라 하더라도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이 어떤 윤석열 당을 만들어서 가면 자기 호위무사들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다. 혹시 이런 착각을 또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나가시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나가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래도 한 어떤 고리는 풀리는 것 같고요. 지금 만약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차라리 나가시는 게 맞다. 그리고 영남에서 저는 아주 확신하는데 영남에서 그러면 남아있는 국민의힘이 혁신해서 새로 뭔가 가기를 바라지 윤석열 신당으로 민심 절대로 안 갑니다. 신은기 변호사는 윤석열 신당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저는 아까 그 그래프를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저는 저게 지금 한국 정치의 현 주소 아닙니까? 예. 매우 절망적이고 저 안에서 저는 희망을 발견하기가 어렵고요. 더 심각한 것은 저 양당의 기득권 독점 상태가 경쟁을 저해하고 정치가 경쟁하지 않아요. 국민들한테 더 잘해서 표를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고 욕만 좀 덜 먹으면 승리를 쟁취하는 굉장히 지금 이상한 상태가 돼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지금 고착화된다는 거에서 문제를 읽고 있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뭐 신당 얘기를 하는데 이거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 전문가인데도 법도 잘 지금 모르는 것 같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도 법 잘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분이 법률 정도 조금 아는 거지 정치에 대해서는 완전히 모른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현주 의원님 말씀대로 대통령이 과연 나갈까? 저는 안 나간다고 봅니다. 이용화로 들어왔고 안 되면 이걸 뽀개버리겠다고 하시는 분이 그걸 왜 나가겠습니까? 안 되면 못 먹으면 판 뒤집어 엎는 거거든요. 그럼 이분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김한길 위원장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냉정하게 김한길 위원장이 뒤에서 작업을 하는 무언가 모르는 저는 어용식의 여당 성향의 저는 신당이 하나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도를 지향한다고 하고 새로운 사람들로 바꾸겠지만 전 뒤에서는 김한길,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좌우하는 새로운 형태의 신당이 나와서 지금 기존의 TK는 당에서 공천 학살로 다 정리해서 무능하니까 정리해서 그 보수 성향은 국민의힘으로 담고요. 한 80석 정도 되겠죠. 그리고 중도에 있는 곳은 한 50석 정도는 이제 새로운 어용신당으로 해가지고 뭐 지금 나와 있는 당들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당들은 또 협상해가지고 한두 자리 주겠다 이러면 또 넘어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과거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130석 정도 할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집토끼, 산토끼 분리전략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이 분리전략을 쓸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농후하다. 왜?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혁신위원장을 누구를 안 칩니까? 아니 김기현 당대표가 선거 참패의 주 원인인데 주 원인을 놔두고
뭐 부분만 개혁해가지고 개혁이 됩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수 진영, 이 윤석열 대통령 체제하에서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이거든요. 근데 이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이거는 한국 정치사에도 아주 그냥 이거는 비열한 전략으로 기록이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집토끼 산토끼 분리 전략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보인다. 국민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윤석열 신당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면 이준석, 유승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당했던 사람들이 신당을 만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그런 부분은 매우 열려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국민들께서 지금은 뭐 1번이든 2번이든 누구든 찍고 싶지가 않다. 그리고 투표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거야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은 정말 누군가를 찍고 싶은데 1번을 찍어도 절망이고 2번을 찍어도 절망인데 새로 나온 세력들도 다 싫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그래도 국민들이 지금 지지를 보내고 신뢰를 보내고 있는 세력들은 아무래도 어떠한 국민들의 뜻을 담을 수만 있다면 저는 그런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친 김에 정바세가 신당의 주역이 될 가능성은 어떻게? 아니 뭐 저희 단체를 저한테 물어보셔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저는 원래부터 대한민국 정치가 전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이고요. 저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출현을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 눈에 봐도 지금은 누구를 지지하고 싶은 세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저희도 뭐 많은 시민분들의 힘이 모여지면은 그것도 가능한 일인데요. 저는 만약에 새로운 정치 세력이라고 한다면요, 대전제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 내용도 새로워야 되고요, 외피도 새로워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새로워야 새롭다고 하지, 내용은 그대로인데 보통은 포장지만 바꾸거든요. 그럼 포장지 뜯어보면요, 그대로 옛날 게 또 들어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제 학습 효과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까다로워진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이제 뭐 신당을 하든 뭐 새로운 정치 세력 만들겠다는 사람들은 저는 많은 품질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연구 중입니다. 열려 있다. 뭐 근데 흔히 이렇게 쓰는데 하실 것 같으네요. 저는 근데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이나 이원주 전 의원님 같은 분들이 신당 만들면 파괴력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범진보 개혁진 분들 만나거나 촛불 시민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분들은 민주당보다 더 제대로 윤석열 정권에서 비판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 저런 분들이 합리적 보수나 또 중도세를 모으면 꽤 파괴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신당 만들려고 하는 분들 말고요. 또 뭐 조정훈 의원처럼 뭔가 뭐 새로운 가치를 하겠다더니 완전히 극우 극단주의 정당에 와서 품에 안기는 그런 짓 말고요. 정말로 줏대 있고 품격 있는 중도 보수 정당은 저는 정말 국민의힘당의 건강한 변화를 위해서도 나중에 그분들이 국민의힘당을 흡수하는 게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한국 사회나 정치에 왔을 때 설령 그게 민주당이나 야당이 총선에서 고전환이 한 있더라도 정말 우리 정통 보수 정치 세력들은 대재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인규 변호사님이 신당 만들면 저부터 응원하는 아니 근데 겁니다. 저는 요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보는데요. 지금 저는 정치인들이 민심을 읽는데 얼마만큼 지금 분주한가 먼저 여쭙고 싶고, 국민들께서 안철수를 불렀잖아요. 그거 자체가 안철수 의원이 그때 당시에는 가장 정치랑 멀 것 같고 가장 그래서 양심적으로 봤던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성 정치가 가장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최근에도 보시면은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이 두 분 다 여의도 경험이 없는 분을 대선 주자로 올려서 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놓으니까 정치를 너무 몰라서 지금 이제 국민들이 답답한 건데, 그래도 기본적인 마인드는 기성 정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의도에서 했던 분들이 중심이 돼서 뭘 한다 그러면 저는 국민들이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그동안도 너무 많은 사례들이 있었고, 최근에도 조정원 의원 같은 분이 삼지대를 또 한다면서 표방을 하다가 쉽게 말해 어용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삼지대 없다 이래버리고서 국민의힘에 기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분은 여당 바라기죠, 여당 바라기. 그러니까 이런 여당 해바라기들이 판치고 있는 이런 한국 정치 사회에서 이분 지금 국회의원 아닙니까? 양심이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기성 정치인들 믿어줄까요? 저는 절대 안 믿어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게 나오지 않는 한은 매우 어려운 조건이다.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중도 신당을 이제 김한길 대표를 통해서 만들어가지고 뭐 그렇게 이제 제가 아는 정보로는 그 국민통합위원회 일각에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과연 그게 이제 현실화될 수,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보고 아마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보고 좀 주춤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국민들이 다 알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 누가 주도를 하는데 국민통합위원회 소속이었다라던가 뭐 이렇게 관계가 다 금방 정보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어용정당으로 찍히는 거고요. 지난 대선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중도 인물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처음에. 근데 그냥 나중에 들어오고 나서 누구랑 손을 잡냐 하면 완전 극우 인사들하고 손을 잡아버려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이 지형이 바뀌어버렸냐 하면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보수 색깔이 강했던 홍준표 후보가 후보 밑으로 오히려 중도 성향의 지지가 몰려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그 후보를 떠나면서. 그래서 나중에 끝에 가서는 극우 성향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홍준표 후보를 갖다가 그 중도 성향들이 지지하는 쪽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아요. 중도 신당 만들어도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이게 전부 지지층이 바뀝니다. 그 유튜버들이라든가 극우 세력들이 그 사람들 지지할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는 뭐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실패할 것이다 보고요. 지금 현재 지형을 보면 이번 보궐선거 때 보니까 너무나 국민들의 분노가 커진 나머지 반윤이 한 60%를 넘어버렸어요. 아까 우리 갤럽 조사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내년 총선이 제가 볼 때는 심판 선거의 성격이 굉장히 확고해져 버렸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어떤 신당들이 나오더라도 이것이 반윤 연합이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이런 어떤 카테고리가 돼야지 이거 애매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제 뭐 옛날에 안철수가 하듯이 뭐 나는 양쪽이 다 싫다 뭐 이런 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런 식의 그걸 하게 되면 지금 민심은 강력한 심판을 바라기 때문에 이 공간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당 문제나 새로운 정치 문제를 지금 이번에 확 꽃을 피우면 좋은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일단은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신당이 나와서 성공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좁아지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김정욱 교수 전망도 들어볼까요? 뭐 제가 볼 때는 화장을 좀 고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이제 국민들은 심성을 바꾸라고 얘기하는데 화장을 고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화장을 고치는 작업은 이미 보궐선거 이전에 시작된 것 같고요. 왜냐하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자주 만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주 만난다는 얘기를 부시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것도 조선일보를 통해서 그거는 내가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조선일보를 통해서 쭉 알린 거죠. 근데 선거가 지고 난 다음에 국민통합위의 회의가 열렸는데 오른쪽에 김기현, 왼쪽에 김한길 있다는 것. 제가 또 상징적으로 김한길 위원장을 통해서 화장을 고치겠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럼 언제 할 거냐? 김기현 체제를 마지막까지 다 이제 써먹다가 저는 12월쯤 되면 비대위 체제를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비대위의 얼굴을 김한길로 하면서 국힘의 아주 수구적인 이미지를 뒤로 빼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뒤로 좀 빠지고 그다음에 민주당에 있는 일부 의원들을 빼오는 방식을 통해서 야 우리가 좀 탈색을 했어라는 얘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선거를 이기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압도적인 패배를 막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잘 알아요. 화장 고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너 심보를 고치라는 얘기잖아. 그리고 이미 국민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2번 정도 응징 투표를 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번에는 제가 볼 때 이현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 분노 투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선거판에서 화장을 고쳐서 성공할 수 있다? 소위 재건축을 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매우 예를 들면 부자들의 심보 같은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저는 김한길 통합위원장이 대통령과 그렇게 자주 만난다면 아마 김한길 기숙자 김한길의 이야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혹 넘어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또 다른 하나의 기술자가 있죠. 검찰이라는 기술자가 있죠.
검찰이나 기술자를 통해서 일부 의원들이 이동할 수 있겠죠. 좀 그런 정도의 화장을 고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고쳐봤자.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항상 지적이 아주 뼈아프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댓글에는 양비론이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양비론 중에도 질 좋은 양비론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야 고쳐야 될 점을 공의 또는 여야 모두가 불신하는 부분을 정말 객관적으로 지적하면 그런 양비론은 영양가 좋은 양비론입니다. 그냥 무책임한 양비론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신당 윤석열 신당 나와봐야 별 의미는 없을 거다. 뭐 그런 진단 다 찬성하고 좋은데 그럼 민주당 제1야당의 혁신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중요한 국면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진경훈 후보가 17% 여기서 이겼으니까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나 중진 의원들 상당수가 이대로만 가면 우리가 되는구나 뭐 하면서 심지어는 공천혁명, 뭐 세대교체, 정치혁신 없이 그냥 이대로 자신들이 배지 한 번 더 다는 위주로 이재명 대표까지 압박을 해서 또는 그렇게 대충 타협을 해가지고 민주당의 혁신과 제1야당의 분발을 바라는 민심을 무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여요. 강서구청 보궐선거를 보고. 근데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진짜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요. 민주당이 신인규 변호사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민주당에 대한 강력한 비토층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개선 안 하면요. 저는 다음 총선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봅니다. 여기가 강서구가 야당에게 평소에 원래 조금 유리했던 곳인데 최근에는 안 그랬지만 거기에 김태호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하자가 있는 후보가 나오고 진교훈이라는 나름대로 행정 경험이라도 여러 캐리어가 인정된 분이 나와서 압승한 거 맞지만 39%는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조금 국민의힘 표가 많이 나오는 지역에 괜찮은 후보가 나오면 45%는 바로 나옵니다. 그럼 민주당 후보가 45% 안 되는 경우는 우르르 떨어져요. 예전에 허인혜 씨 12표로 졌죠. 문학진 전 의원 3표로 진 적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국면이 보니까 윤석열 정권과 집권이나 많이 비판하지만 민주당이 정말 대혁신하고 참신하고 유능하고 윤석열 정권에도 제대로 쓴소리하고 그러면서 민생 문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천착하는 그런 사람 아니라 기존의 중진들, 기존의 기득권 하대에 있고 구태에 물든 현역원들 대충 공천하면 저는 수도권에서는 우르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민주당의 혁신도 반드시 같이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윤석열 신당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신당 얘기가 꾸준히 나오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평가가 많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데일리안 여론조사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데일리안 여론조사가 왜 좀 의미가 있는지는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조사한 내용인데요. 부정평가 역시 60%를 넘었습니다. 갤럽과 비슷하죠. 긍정은 37.0인데 자 이것도 역시 이제 부정이 앞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 이 여론조사 공정은 많은 분들이 정말 저 여론조사 공정한가라고 의문을 던졌던 기관입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40% 이하를 꾸준히 찍을 때 여론조사 공정에서 유일하게 40% 이상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았거든요. 42.4, 42.6, 41.8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 공정 여론조사마저도 이번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부정이 60을 넘고 긍정이 30%대로 내려왔다는 것 이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공정해요. 실질적인 운영 배후가 목사님들이시거든요. 기독교계 아주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기독교계가 많이 관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태극기 세력들하고 굉장히 긴밀히 연결이 돼요. 공정이 아니라 경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게 처음 생긴 것은 문재인 정권 때 이제 야당일 때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저항 정신에서 생겼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친정부화돼 있는 거죠. 어느 한 여론조사 기관의 신뢰도를 제가 평가할 수는 없고 다만 그동안 여론조사 기관 공정에서 내놓았던 수치들이
다른 여론조사 기관이 30%대라고 조사 결과를 내놓았을 때 거의 유일하게 40%대를 제시했던 그런 여론조사 기관인데 이번에 나왔던 여론조사는 그것마저도 30%대로 내려갔다. 여기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년 총선에 어느 정당 후보한테 투표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34.1%로 나왔습니다. 잘 모르겠다도 있고 없음도 있고 그렇지만 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34.1 이렇게 두 자릿수로 차이가 나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신당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주석 신당 얘기가 나오는 건데 구체적으로 정말 이게 가능할까, 펼쳐진다면 어떻게 펼쳐질까 하는 것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지요. 뉴스는 가시 돋친 생선과 같습니다. 잘 발라 드셔야 됩니다. 제가 발라드리겠습니다. 노종면의 뉴발. 네, 그리고 스픽스몰에서 소개해드리는 제품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건강 프로젝트 주관으로 이번 주 건강 제품들 많이 소개했는데요. 특히 이제 완결편으로 원기진고 여러분들이 자민경 제품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1+1으로 아주 좋은 가격에 또 판매를 합니다. 매번 스픽스몰에서 진행할 때마다 뜨거운 소원 보내주셔가지고 물량이 좀 부족했는데 이번에 다시 긴급하게 물량을 맞췄다고 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품이 적고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자민경에서 나오는 제품은 아주 유명한 홍삼 제품보다 성분은 더 좋고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해서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원기진고 마지막 기회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픽스에도 도움이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도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소개를 좀 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김혜빈님, 신인규 변호사님 언제나 옳은 소리 정말 좋아요. 화이팅 하세요. 같이 글 보내주셨습니다. 고운종님, 최경희님, 21도 한라사님, 만 29원을 보내셨는데 무슨 뜻일지 궁금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4시 반청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남을 꾸짖기보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반성하세요.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애쓴 이현주님, 신인규님 등과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꾸며 당신을 찍은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마세요. 59분 대통령님. 아하. 그죠. 그건 시정할 부분이 좀 있는데요. 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지 않았다. 저는 경선할 때부터 저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계속 떠들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한라사님 아셨죠? 차기수님, 또 곤지암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전사 이현주 요새 최고입니다. 성원해 주셨는데 제가 대신 감사드릴게요. 보스 형님 TV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대통령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국가 왼수라고 돼 있네요. 국가 원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좀 짧게 짚어보죠. 공천 대충 해가지고 안 되는 것은 분명하고 공천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지금 국민들 성에 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싹 바꿔라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질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김태우 후보 쪽에서 이준석 전 대표한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지요. 참 그걸 보면서 빈대도 낯짝이 있지 참 염치도 없구나 그런 생각하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이번에는 이용 의원이요 국민의힘에 무슨 선수 출신이죠? 봅슬레이 예. 감독 출신. 봅슬레이 예 운동선수 출신인데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 수행실장인가 했어요. 이준석은 공천 줄 거고 유승민은 공천 안 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천을 이분이 주는 건 아닌데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요. 네. 윤 대통령 용산에서 네. 국민의힘에서 네. 이준석 전 대표한테 공천을 안 줄 것 같아요. 저기 이용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 저는요. 네. 어찌됐건 수도권에서 저희가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번 내년 총선이 정말로 중요한 게 중요하죠. 뭐냐면요.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작년 신년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에 이기지 못하면 식물 대통령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직접 했어요. 네. 그 말 뜻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 현재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부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동력을 발사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재명 대표 마찬가지잖아요. 가결하는데 민주당 스스로가 투표를 해서 가결된 거지 우리 국민의힘에 의해서 가결된 건 아니잖아요. 구속영장이 어떻게 보면요. 네. 네네. 근데 여기에서 내년 총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게 만약에 지면은 네. 대통령이 3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가 탈당하지 않는 이상은 네. 저는 이준석 대표한테 기회를 준다고 좀 판단됩니다. 유승민 전 의원한테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비례 초선인데 분석을 저렇게 했네요. 이준석은 공천 주고 유승민은 안 줄 것 같다. 근데 이제 저 이용 의원 왜 인터뷰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라고 생각해서 의견을 좀 물어보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의원님? 네, 그렇겠죠. 예, 이준석은 주고 유승민 안 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제 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공천뿐만이 아니라 선거가 국민의 민심을 대변한다라는 기본 원리 자체를 망각한 채로 자기 위주로 막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요, 지금 상황에서 수도권의 국민의힘의 공천은요, 이대로 계속 가면 공천을 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공천이 낙인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무소속 나오는 게 개인의 인지도가 있으면 득표력이 더 높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이 공천 가지고 잘난 척 하지 마라. 하나도 대단한 게 아니니까 현재 상황에서 자기들의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백날 공천해봐야 이게 오히려 장애가 된다. 그 다음에 수도권이니까 뭐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 선거하고 그 보궐선거 할 때 그 활약이 이제 떠오르겠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도와주면 갑자기 잘 될 걸로 착각하는데요. 당이나 대통령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표가 선거에서 백날 뛰어가지고 어떤 이벤트를 열심히 만든다 한들 그 경우에는 제가 장담하는데 이준석 대표도 같이 떨어지고요. 같이 떨어지고 당은 그 실력이 어디로 안 갑니다. 그래서 괜히 화장하려고 하지 말고 근본 생각을 바꿔서 이 대표나 이런 어쨌든 사람들이 주장하는 걸 다 받아들이고 나서 잘 될 생각을 해야지 그 사람들을 이용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오산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용한다는 것도 국민들이 다 알아요. 이용한다는 것도 이제는. 누구 내세워봤자 안 됩니다.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고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정말 이거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대 야당을 견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이 국민들한테 먹히려면요.
국민의힘이 소수당으로서의 자기 지분만큼만 그동안 활약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동안 국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당이 뭐 국민들이 볼 때는 한 100석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 거대 야당이 법안을 통과를 시켜도 대통령이 항상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어차피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그래서 야당은 힘이 없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국민들한테 거대 야당이 자꾸 국회를 전행하고 있으니까 야당을 견제해 주세요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일대까지 보여준 모습이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이제 와서 그래서 이제 6개월도 안 남은 상태에서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문제는 뭐냐, 이 민심이 과연 반등할 것인가, 저는 어렵지 않느냐. 6개월 동안 바뀌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저는 뭐 조금 어떻게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인터뷰 한 두세 커트에서도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다 짚어낼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은 이용 의원은 당의 주인을 도대체 누구로 생각하는지를 답을 하셔야 됩니다. 제 공천을 윤석열 대통령이 안 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박도 못 하거든요. 그럼 이분 머릿속에는 국민의힘의 주인은 자연인 윤석열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전제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쾌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할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정치인이 할 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원래 이분이 봅슬레이 감독 출신이신데 가서 그냥 썰매를 더 끄시는 일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 정치인으로 할 일이 없는데 왜 정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준석 대표 공천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 성함이 이용 아닙니까? 자기 이름처럼 좀 이준석 대표 이용해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정치를, 그 대선 때도 이 대표를 이용해가지고 그 토사구팽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또 지금 총선 앞두고서 누군가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겠다? 이거는 저는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저분도 비례 초선 의원 출신이거든요. 아까도 뭐 싹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저는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떤 사람으로 어떤 구조에서 어떤 정치인들을 들여보낼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하지 그냥 바꾸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에 공천하면요, 제2, 제3, 제4의 이용이 나올 거예요. 서로를 이용해 먹으면서 이렇게 정치를 기회주의적으로 할 거거든요. 전 이런 식의 이용해 먹는 정치는 이용 의원님이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양념처럼 말씀을 드리면 이용이란 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10월의 마지막 밤은 이용이 이용한다.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군요. 이용 의원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가 사실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또 보니까 이 댓글에요, 공천을 뒤집으면 천공이라고 또 댓글에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선거를 보면요, 2020년 그 국회의원 선거 때는 대통령 국정운영 기준과 연동됐고요. 2021년 지방선거도 연동됐고요. 2023년 이번 선거도 연동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선거할 때 뭘 보느냐, 나란 일을 맡겨놨는데 나란 일을 잘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나란 일을 못하면 선거를 통해서 잘해라라고 검증하는 과정이에요. 전 그렇다면 이용 의원이 이런 사실을 잘 아신다면 이게 라디오 인터뷰 나와서 이준석 전 당대표를 호명할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 들어가셔가지고, 대통령님 이러이런 상황입니다. 대통령께서 바뀌시지 않으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선거에서 이길 수 없으니 제발 부탁인데 대통령께서도 이용 가수처럼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지지 않으시려면 본인 스스로 바뀌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제가 볼 때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정보를 좀 드릴게요. 저 이용 의원이 경기도 하남에 나오려고 합니다.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경기도 하남이 지금 민주당 최종윤 의원이고 하남시장은 이제 이현재 전 의원이 돼서 하남도 이제 굉장히 좀 여야가 각축이 치열한 곳인데요. 저 의원 하면 생각나는 게 두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첫 번째 기자회견 할 때 저분 옆에서 서류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기자들 다 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 멘트가 나옵니다. 당선자 멘트가. 이용 의원을 가리키면서 거기 삿대질 반말처럼 야 그거 갖고 와. 문서 갖고 와. 이게 첫 번째 당선 이후의 기자회견에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현역 의원한테 아무리 수행팀장이었다고 하지만 거기서 반말로, 물론 그 전에 뭐 반말로 삿대질하는 게 선거운동에서 여러 번 뭐 족발 열차 사건부터 있었지만
그때부터 저는 태도가 이게 기자들 다 앞에서 현역원한테 반말로 저렇게 해도 되나? 그 팩트입니까? 아, 이거 팩트입니다. 당연히 잡혔어요. 그런 비슷한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고 그다음에 저분이 또 YS 추모식 때 뭐 넥타이를 들고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막 혼내는 것도 잡혔었는데 아니 저는 일관되게 이번에 김민수 대변이라는 분은 이준석 탈당해라 출당해라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공격하는 분들 있잖아요. 차라리 이분들은 이준석 안 맞으니까 갈라지자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솔직하기라도 하죠. 근데 그렇게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과 부부를 찬양하다가 자기가 수도권에 나올 때는 이준석 대표의 표가 조금은 필요한 것 같으니까 아이 저분은 공천해드려야죠. 함께하죠. 이렇게 표변하는 태도는 정말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게 만들고 그래요. 정치 신문에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비례든 지역구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인데 국민의 대표가 아직 대통령 되기도 전에 대통령 후보 옆을 이렇게 따라다니고 수행하면서 넥타이나 들고 다니고 욕설 듣고 그거는 국민들이 당하는 거죠. 맞습니다. 저도 그때 보기 안 좋았고 아까 뭐 공천 거꾸로 하면 천공이라고 그랬는데 유창성님이 윤석열 신당 하니까 건진 천공 등 무속인들이 기도한다는 그런 신당으로 들립니다. 그런 걸 주셨네요. 국민들께서 완전히 이제 정치 풍자의 대가들이 되셔가지고요. 그리고 이번 예를 들면 이번 보선 때요. 뭐 안철수 그다음에 뭐 나경원 이런 분들이 가서 지원 유세를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이런 분들이 지원 유세한 게 효과가 있었냐 하면 전혀 없고요.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안철수에 대해서 저 사람 그래도 뭔가 중도 성향인 줄 알았는데 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권력에 줄 서 있네. 이렇게 돼서 본인만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당이나 대통령이 전혀 바뀌지 않고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준석 대표든 누구든 간에 그동안 당에 쓴소리 한 사람들 이용하려고 하면 근데 그 사람이 쓴소리 한 것들을 들으면서 포용을 해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그걸 하나도 안 듣는데 이용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만 망가져요. 효과는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뭐 정진석, 나경원, 뭐 김기현 이런 분들이 강서구 선대위원장에서 열심히 뛰었죠. 이게 뭐 효과가 아니라 완전히 역효과 아닙니까? 역효과? 그러니까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 있는데 그 눈꽃만큼도 치워버리는 이제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해온 거에 대한 성적표 겸허하게 받으시고 저는 국민들의 회초리가 아니라 이건 아주 그냥 몽둥이로 이번에는 한번 좀 혼이 나야지만 그래도 정신을 차릴까 좀 싶기는 한데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준석, 유승민 이런 세력들을 신경을 쓸까요? 신당을 만들었을 때 적어도 거기에서 뭐 일부에서 전망하는 것처럼 30석 이런 것까지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현 정부 심판론을 내세우고 하는 선거라서 쉽지 않은 승부가 될 텐데 여권표가 갈리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 아마 그렇게 되면 상당히 힘든 선거가 될 거라고 전망하던데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당에서 공천 줄까요? 저는 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모릅니다. 참 제가 이 당에 있는 분들 보면은 뭐 이준석 나가라, 뭐 공천 안 준다, 뭐 어느 대변인들 나와서 그러는데 참 제가 보면은 이 정치 게임을 보면은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나가서 유승민 의원하고 같이 신당을 차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당이 소위 말해서 영남권에는 영향이 안 미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엄청난 파괴력을 어떤 파괴력이냐? 우리 국민의힘 후보를 떨어뜨리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집니다. 수도권 선거라는 게 1000표, 1500표 싸움 아닙니까? 그럼 그 신당발 후보들이 누구 표를 가져갑니까? 우리 표를 더 많이 가져가죠. 그래서 공천 줄 거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원팀 공천을 넘어서 원팀 복원을 해야 된다. 사실 2016년도 10초 남았네요. 그때도 안철수 신당 있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신당 35석 가졌지만은 수도권에서 2석밖에 못 가졌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82석 가졌고요. 새누리당 35석 가졌어요. 결국 신당이 나오면은 우리들 표를 잠식을 더 많이 한다. 그래서 신당 우리에게 최대 위기가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원팀 복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원전 저 분석은 일리가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면 이번 보궐선거 때 나온 이제 이 표 상황을 보면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총선도 심판선거로 흐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대충 이제 신당이 신당에 이제 그 갈 수 있는 중도표는 한 10%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서 오느냐? 나머지는 두 당 중에 한 군데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심판 분위기가 강하다 보니까 이게 보수 성향의 분들 중에서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분들 표를 같이 가져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중도의 한 10% 정도 좀 줄어들었으니까 그거하고 보수 중에서 약간 개혁을 바라는 그런 보수들, 국민의힘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표들하고 같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저는 이게 비율이 저는 이미 정답이 나와 있다고 봐요.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2017년도에 대선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5명의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투표하면 그때랑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41% 나왔습니다. 저 이번에도 민주당이 뭐 40% 근접하게 가져갈 거라고 보고요. 그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4% 얻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이대로 가면요 25%, 24% 이 정도 얻는 게 딱 알맞는다고 보고요. 당시에 안철수 후보가 21%, 유승민 후보가 6% 받았거든요. 이거 합치면 27% 정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합리적이고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세력들이 나와서 잘한다고 한다면은 한 27, 8%까지는 공간이 열려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윤상현 의원의 저런 이야기는 최소한 떨어뜨릴 힘은 가지거나 아니면 완전히 그냥 양당을 심판해버릴 힘까지 가질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양당에도 엄청난 혁신의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제 2016년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2016년 사례가 예를 들면 이제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했지만 또 야당은 호남 지역에서 심판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양 집단을 다 심판했던 선거가 있는데 저는 이번 선거의 핵심은 그러니까 심판 선거에서 퇴진 선거로 가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심판만 하자의 수준이 아니라 이거 심판으로 안 되겠는데 이거 퇴진을 시키거나 거꾸로 처리하겠다라는 민심까지 이동을 했을 때에는 제가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계산했던 방식의 선거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에서 퇴진까지 넘어갈 거냐 안 넘어갈 거냐의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향을 바꿀 것인가, 그리고 민주당이 얼마나 혁신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제3지대에 있는 정당들이 얼마만큼 민심을 알 것인가 다양하게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만 저는 정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뭘 하든 국민들이 심판에서 퇴진으로 넘어가는 순간은 거의 쓰나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부터 한 1, 2월까지 국민들의 민심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이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정치인들이 뭘 만들어서 끌고 가겠다는 생각을 하면 전 깨진다고 봐요. 그 흐름을 잘 타서 그 흐름에 맞게 정당 운영하는 방식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기존의 문법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선거로도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진걸 소장 전망까지 듣고 마치죠. 네, 저는 다시 한번 보수 신당이 등장하든 윤석열 신당이 등장하든 그것이 큰 변수는 되긴 어렵다. 근데 유일한 변수는 신기 변호사님이나 이현주 전 의원 같은 분들이 합리적 중도보수 신당, 할 말은 하는 신당, 야당과도 민생경제 이슈나 경제민주화 이슈 같은 그다음에 지금 민생고 불평등 양극화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건설적인 선의 경제하는 신당이면 파괴력이 꽤 된다고 봅니다. 윤상현 의원은 굉장히 정치 전문가로 평가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당이 나오면 수도권에서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한 3표 차로 떨어지고 12표 차로 떨어지고 그런 세상. 저번에 작년 총선에서 남영희 후보가 윤상현 후보가 저러냐 의원이 저러냐 하는 거 200표 차로 신승했거든요. 윤상현 의원이 자기 지역구에서 남영희 전 그때 다 떨어졌는데 거기만 살았죠. 그러니까요. 근데 200표 차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본능적으로 이제 공포를 느끼고 이야기한 건데 저는 이제 그런 거 하나 하고 그래서 결국 저는 민주당 제1야당 민주당이 제대로 된 후보와 제대로 된 세대 교체 정치혁명 정말 구태 기득권의 길들여 있고 민심의 폭발을 이해하지 못하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도 안 하는 사람들을 싹 가리지 않으면 그게 국민의힘에서든 또는 합리적 중도보수 신당에서든 또는 제3세력에서는 어떻게든 역심판 받을 수 있다라는 위기감 가져야 된다고 봐요.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그래도 전망이니까 이게 이제 이 신당이라는 게 저는 이제 시도를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이라는 것은 지금 뭐 거대 당 2개도 처음부터 이렇게 안 좋게 이렇게 시작했겠어요. 다 잘하려고 한 거지. 그렇죠. 근데 당을 함께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이게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같이 겪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남은 시간이 여러 가지 상황, 지금 이제 심판 분위기로 막 몰아가는 상황에서 이게 서로가 조금씩 다른 생각을 이걸 조율하는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 냉정하게 봤을 때. 그리고 또 자칫 이제 뭐 바른정당2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또 그것도 한계가 또 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뭐냐면 신당을 추진을 해서 뭐가 잘 되면 좋지만 그것이 이제 바람직한 상황이 잘 형성이 안 된다. 이럴 때는 아마 무소속 연대라든지 이런 것이 저는 현실적으로는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켜봐야지요.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어렵게 두 분 선정했습니다. 데이지님, 아까 국민 세금으로 부부가 세계 일주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은 높은 물가로 죽을 지경인데 성과 없는 해외여행 못 가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글 주셨는데, 데이지님. 그리고 이상부님은요, 성과 없는 외국 순방은 가출입니다. 그런 의견 주셨는데, 예, 두 분께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픽스 이메일로 주소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반성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국민들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속으면 안 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깨어 있습니까? 우리 정치본색과 함께 하면 됩니다. 정치본색과 함께 하면 항상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응원합니다님. 자민경 원기 진고 먹고 힘내서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주변에 독감, 감기 환자 많아졌습니다. 건강을 특히 유의하시고요. 주말에 나들이 하실 때 좀 귀찮더라도 두툼한 옷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땀이 났을 때 그때 얼른 걸치셔야지 그때 한기 느끼면 딱 감기 걸리게 됩니다. 감기 주의하시고요. 특히 또 감기에 면역력 강화 중요한데 원기진고 정말 전 면역력 강화에 좋은 제품이니까요. 여러분들 이번에 마지막 기회니까 많이 구입해 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십시오.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 패널 감사드리고요. 꼼님이 금요일 오후 2시, 5시 홍대 입구역 9번 출구 앞에서 정치 거리 버스킹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했는데 꼼님이 아마 정바 회원이신가 봐요. 회원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수 보냅니다. 또 내일 오후 3시 50분 스픽스에서 글로벌 싱킹 이현주 의원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김정욱 교수님, 이현주 의원님, 안정걸 소장님, 신흥희 변호사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곧바로 이어지는 박시동의 경제본색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민 앵커 해군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해군기가 하면 다르다.